이번 영상은 지난 3월 4월 달 3040 세대 디모데부에서 백소영 교수님을 초청하여 크리스찬 자녀 교육법이라는 주제의 특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시대는 현재 3차 산업시대를 넘어 4차 산업시대를 진입하며 예측 불가능성의 시대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백소영 교수님을 통해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멀리 처음 뵐 땐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좀 예쁘게 하고 와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좀 중증 알러지가 생겨서 모든 매니팩처리들, 즉 산업 공정을 거친 모든 거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스크의 도움을 좀 받았었는데 그냥 컨텐츠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그래도 이 주제로 굉장히 많이 초청을 받는 편인데 대구 대봉교회가 되게 독특했던 이유는 이 주제로 강의를 해주세요까지만 부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나쁜 뜻이 아니라요. 뭐 PPT 주세요. 뭐 몇 분부터 몇 분까지 강의고 몇 분부터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매뉴얼 그 다음에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사실 제가 지향하는 바기 때문에 어디 마지막까지 안 오는지 보자. 네, 그리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PPT도 없고요. 아마 내용 자체는 이제 이 보라색 이 책이 적당맘, 재능맘 이제 부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 4세대 엄마 되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마침 이게 제가 한 5년 전쯤에 CBS에서 강의를 16강으로 해서 쭉 풀었던 걸 책으로 낸 건데 5년 전 강의인데 이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아마 검색해 보시면 요즘에 이제 강의가 꽤 나가 있어서 오늘은 에센스만 전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일방향 강의보다는 현장에서 질문도 듣고 또 피드백도 받으면서 좀 상호 소통하는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콜 그러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는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4세대 엄마 되기라고 붙여놓으니까 오해하시는 엄마들 혹은 학부모님들 되게 많으세요. 뭐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시냐면요.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서는 우리 아이를 상위 10%, 5%, 3%, 1%에 올리기에 부적절하구나.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뭔가 새로운 테크닉을 익히고, 그렇죠. 새로운 어떤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아이를 높이 올리는 방식을 가르쳐 주나 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서울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내려와 봐도 이렇게 뭐 대구, 뭐 대전, 부산 이런 식으로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는 특히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기대가 더 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빨리 중심으로 진출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한 거야. 눈을 반짝이시다가 보통 강의가 끝날 무렵이 되면 허무해하세요. 왜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4세대 부모의 역할이 어찌 보면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그 비전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가 우리 수직축으로 바라보던 건 이제 우리 눈을 다 씻어야 된다.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회개라고 하죠.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친구들 뭐 옆에 볼 때도 걔 벌써 학을 뗐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걔 요즘에 수학 미적분 푼대.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4, 5학년 3세대 중에서 굉장히 빨리 간 친구들은 미적분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벌써부터 기를 죽여서. 근데 이게 기죽이는 게 그걸
그러니까 우리 빨리 풀자 교육가 아니라 저는 지금 2차에서 3세대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그 3차 산업혁명 이후의 교육이라는 뜻인데 그 얘기 점점 내려오는 거죠. 미적분 푸는 나이가 내려오다가 요즘에는요 서울에 어떤 그 임산부 태교 학교가 있냐면요 미분적분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기 태어나기 3개월 전부터 등록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애가 이제 들어야지 되고 그 어려운 걸 하는 걸 엄마가 하고 있는 걸 애가 이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아기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산부 미적분반에 가면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배 쓰르면서 아가야 나 학교 다닐 때도 안 하는 걸 너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엄마의 사랑을 알지?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저는 그 사랑을 폄훼하고 싶진 않아요. 얼마나 정말 자기 학교 다닐 때도 안 했던 거거든요.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심각한 날은 꼭 수학 푸는 꿈을 꾸더라고요. 수학 문제 푸는 그 정도로 싫었던 거를 아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미적분을 이미 못 풀고 있다면 걔는 좀 어렵겠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소직축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회개,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는 수평축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서열을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이름이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재능을 다 모두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은사의 서열을 매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 안에서 제도적인 감정을 갖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비교를 한 줄로 세우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 뵈니까 그래도 조금 아기들이 어리니까 꿈이 창대하시죠. 학교 들어가면 얘가 막 탑할 것 같고, 뭐 벌써부터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거 주제를 얘기하게 되면 단론 하나 낳아서 키운 저희 아들 얘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적일 수도 있는 관계망인데,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참 잘 자랐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를 낳아서 저는 개성을 잘 길러주고 싶어서 관찰했어요. 먼저 이렇게 입력하기보다 관찰했는데 아무리 관찰해봐도 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수리 탐구 내지는 그 어떤 말하자면 요즘 시험에 유리한 언어 논술 뭐 이런 쪽 유리한 방식의 지능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관찰해본 바에 따르면. 그러나 관계지수라든가 감성지수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너무 발달을 해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요즘 MBTI 유행이잖아요. 다 해보신 거 저는 INTJ거든요. 여자 중에 되게 드물대요. 0.8%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놔둬도 하나도 안 심심해하는 그런 유형이래요. 혼자서 알아서 뭔가 막 들이파는 유형인데 저희 아들은 딱 그거에 완전 4개가 다 반대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들이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관계망이 없으면 너무 괴로운 친구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혼자 뭐 하라고 시키면 그건 죽음인지 그런 친구인데 그런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관찰하면서 이렇게 키우면서 저도 아까 이렇게 하신 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저보다 한 줄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대치동이었던 것 같은데 6년 전쯤에 저는 같은 소리를 계속 했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지리응답 시간에 손을 들더니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 아들 공부 못하죠? 다 같이 망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내 아들이 공부 못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일렬로 보는 거 하지 말고 수평축으로 보자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끌어내려가지고 하향 평준화를 하려고 지금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거죠. 하고 너무너무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한테 공격했던 분의 얼굴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왜냐면 그럼 성함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거의 그때 그 화살 기도도 있지만 제가 화살을 맞아본 그 공간이었었는데 교회였고 분명히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기르자고 모였던 부모님들의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압도적인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 목표는 뭐였냐면 두 가지를 다 탑재한 신앙과 세속적 능력을 탑재한 그러니까 경건하고 능력 있는 교회 그 리더십을 가진 누가 봐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인
근데 그런 아이를 길러낼 수 있는 팁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모여있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아이들을 대하는 접근 방식을 바꾸고 그리고 부모로서의 행동 방식도 바꿔야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화를 되게 많이 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자락을 까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빛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데인가? 내가 화살을 맞을 곳인가? 막 이러면서. 근데 보니까 되게 열려 있고요. 예, 어느 정도 같은 고민들도 많이 하셨던 학부모님, 그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엄마, 뭐 적당맘, 재능맘 하고 엄마를 썼지만 이건 은유입니다. 실제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아버지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시고요. 이게 엄마만의 몫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은유로 사용한 거지 아빠들은 안 해도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늘 여기에 소개했던 한 시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계신 분들 중에 한 분한테 초청해서 읽어달라고 그러고 책 선물을 드려요.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부를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저요 하고 얼른 나오시면 돼요. 한 번만 나오시면 되는데 시가 좀 길긴 해요. 무려 2페이지에 달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노력하고 가져가시는 심지어 저자 사인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건 그렇다고 빨리 나오시는 분 이러면 우리 또 다시 3세대로 가는 거니까 네, 이제 마음의 준비만 하시고 이 시의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나오시고 눈으로 좀 보시는 동안 배경 설명을 할까요? 왜냐면 갑자기 보시는 분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어느 분께서 나오실까요? 의외로 또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는 동안 제가 시 배경 설명을 하면 낯설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137쪽하고 8쪽인데요.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는 동안 제가 이제 저 시가 나온 배경, 기왕이면 시가 나온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시는요, 1995년에 엄마였던,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엄마들이 엄마였을 것 같아요. 그쵸? 대충? 예. 그러니까 1995년에 엄마였던 한 시인이 자기의 어떤 굉장히 충돌하는 양쪽 정체성 속에서 시를 썼는데요. 즉, 엄마로서는 얘를 지금 한참 경쟁적인 이 교육 제도에서 애를 자꾸 연습시키면서 치고 올라가라고 교육해야 될 것 같고, 시인으로서의 자기는 그 아이에게 너 난대로 살아라. 너의 생명을 마음껏 폭발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이에서 막 갈등하다가 제일 마지막 결론을 마지막 연에다가 실었어요. 그게 되게 충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자락을 까는 거예요. 은유입니다. 저 듣고는 뭐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이는 하루 종일 색칠 공부 책을 칠한다.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구름도 있고 강물도 있다. 아이는 금 밖으로 자신의 색칠이 나갈까봐 두려워한다. 누가 그 두려움을 가르쳤을까? 금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나비도 꽃도 구름도 강물도 모두 색칠하는 선에 갇혀 있다. 엄마, 크레파스가 금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그렇지? 아이의 상냥한 눈동자엔 겁이 흐른다. 온순하고 우한 나의 아이는 책머리의 지시대로 종일 금 안에서만 칠한다. 내가 엄마만 아니라면 나 이렇게 말해버리겠어. 금을 뭉개버려라. 랄라. 선 밖으로 북북 칠해라. 나비도 강물도 구름도 꽃도 모두 폭발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랄라. 선 밖으로 꿈틀꿈틀 뭉게뭉게 꽃 피어나는 것이다. 위반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랄라. 나 그토록 제도를 증오했건만 엄마는 제도다. 눈물 나죠? 다 우세요 엄마들이 여기서. 나를 묶었던 그것으로 너를 묶다니. 내가 그 여자애고 좀 좋구다. 엄마를 죽여라. 네, 엄마를 죽여라 랄라 하고 오시니
물론 저기서는 본인 스스로 이제 김승희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저기서 엄마를 죽이라는 건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죽겠다는 뜻이 아니죠. 엄마라는 그 사회 제도가 부여한 이름. 요즘에 다 그러잖아요. 아, 어머님이 누구시니 애를 어쩜 이렇게 잘 키우셨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 뭐 저제나 이제나 많이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더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대학교에 막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애미야 수고했다. 이렇게 공부 내가 했는데 왜 어미가 수고를 했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의 성적이나 어떤 그 등급이 엄마의 성적표인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세상의 초입부에 있던 이제 엄마죠. 1995년이라고 보자면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막 사회학적으로 막 그 세대를 1세대는 이랬고 2세대는 이랬고 뭐 이거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쓰진 않겠습니다. 그 유튜브 보세요. 그건 이제 세대 특징 같은 건 아마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3세대의 특징은 뭐였냐 하면요. 2세대랑 다른 점이 뭔가 하면 2세대는요. 이제 2세대가 소위 이제 신분제 사라지고 개개인들이 자기 능력에 따라서 직장을 선택할 수 있었던 세대를 2세대라고 보자면 그때는요. 지식 노동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초반이라. 그러니까 2세대가 어떻게 말하면 2세대 부모님한테 잘한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저희 586일 수도 있는데 꿀반 세대일 수 있는 게 아빠들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요. 엄마는 대부분 전업주부를 하시겠다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던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일 많았던 세대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집에 엄마 하고 들어오면 항상 집에 엄마가 계시는 집이 더 많았던 세대. 그리고 그 엄마는 늘 수고했다고 칭찬하시지 가방 열어보면서 성적표 확인하고 뭐 알림장 확인하고 이런 엄마가 아니었거든요. 아우 고생했다 수고했다 배고프지 그리고 간식을 내주는 엄마였고 그리고 2세대 아이들은 책가방을 팽개치기가 무섭게 밖으로 뛰어나가서 놀 수 있었어요. 근데 엄마의 대답은 저녁 먹기 전에 들어와라죠. 그게 2세대였는데 3세대로 가게 되는 정점이 어딘가 3차 산업혁명입니다. 생각보다 인간 되게 단순해요. 삶의 조건이 바뀌면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죠. 저항하기보다 적응하는데 그거를 이 시인은 제도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선금. 그렇게 표현했죠. 선금, 칠하기. 여기 이제 유치부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은 그런 숙제 많이 도와주셨겠습니다만 이제 여기 나비 칠해봐, 뭐 구름 칠해봐 했는데 애가 거기 그 프린트된 선 밖으로 막 푹푹 칠하면 대부분 야단치죠. 그죠? 아니 선 안으로 칠하란 말이야. 금을 넘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칠하란 말이야. 제일 가까이 빈틈 없이 칠하란 말이야. 저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잘 칠한 거 뒤에 걸려있는 거 보면 대부분 그렇게 빼곡하게 칠하고 금 안박 벗어나지 않게 칠한 것들이 잘 된 걸로 모든 저희가 학습되는 거죠. 아 저렇게 칠해야 잘 칠하는 거구나.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작은 행위이지만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커다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어놓은 이번에도 우리 방역으로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 사회가 금과 선을 그어놓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착실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쭉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일종의 비난 뭐 혹은 멸시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근데 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 에피소드를 얘기합니다만 저희 아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과 선을 되게 싫어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폭발하는 애예요. 예, 그냥 진짜 뭐 살아있는 것이다 날라. 그러니까 엄마는 죽인 새도 없이 그 엄마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아이였어요. 그들 그 아이를 관찰하면서 이제 개성을 길러줬었는데 그게 제일 크게 난관에 부딪히는 게 유치원보다도 사실은 초등학교죠. 그러니까 유치원은 어느 정도 이제 또 이게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 성향 따라서 고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을 못해서 그냥 끼고 살았어요. 유치원을 이제 안 보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선택인데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6개월 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변화가 큰 상황이었는데 얘는 저랑 숫자 같은 경우에도 뭐 1, 2, 3 이런 걸 쿠키로 구워 먹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쓰게 하고 배우게 한 게 아니라 뭐 이건 3이야 이렇게 구워 먹다 왔는데 유치원에 들어왔더니 4자리 숫자를 더하고 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진아처럼 의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6개월을 잘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이 예뻐서 유치원 가더니 안 간다고 막 난리치더니 딱 들어가더니 선생님을 보더니 She's so beautiful 통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잘 적응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적응을 하고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일이 남았던 상황이었는데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한 달을 계속 불려 다녔거든요. 선생님한테. 근데 갈 때마다 막 이렇게 커피 들고 가고 막 하는 어쨌든 근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정확히 이거였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저희 아이는 지진아일 뿐만이 아니라 정신이라 저항감이 가득한 매우 반사회적인 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이런 애가 자라서 유형천리 됩니다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게 된 에피소드가 너무 기가 막혀요. 태극기 프린트된 거 그거를 이제 금선을 칠하라고 했대요. 안에를 요건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다 칠해라. 근데 저희 아들이 이러고 보고 있더니 그걸 휙 뒤집어서 그 프린트를 휙 뒤집어서 자기가 태극기를 막 그리더래요. 근데 뭐 당연히 예쁘지 않게 그렸죠. 조야하게 그리고 막 색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불러서 막 야단치시면서 이렇게 저항 저도 사실 왜 그랬는지 모르니까 애한테 왜 그랬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왜냐면 상황상 자기가 되게 뭔가 잘못한 거잖아요. 엄마 선생님이 주신 태극기는 펄럭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저항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좀 뭔가 펄럭펄럭 생기는 태극기를 그리고 싶어서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태극기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 앞에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 선생님을 애단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금선이라는 것은 저는 물론 좀 막강한 그 금과 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서 제 방식대로 승리했습니다만 그 나중에 이제 시간 관계상 궁금하시면 부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아까 대부분 부모님들의 걱정은 그거죠. 내가 금과 선을 넘어설 수 있게 길러도 결국 얘는 초중고라는 제도를 통과해야 될 텐데 오히려 내가 금선을 안 가르치면 얘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살아가는 게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제가 적당히 하시라고 적당맘이라는 말을 붙여드린 건 그거는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아이를 보라는 거죠. 왜 우리 소금 적당량, 뭐 된장 적당하게 이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유학 시절에 결혼을 하고 제일 힘들더라고요. 요리집 보는데 적당량, 이거 얼마 넣어야 되지? 막 이랬는데 결국 적당함을 아는 거는 계속되는 시행착오와 그쵸? 자꾸 부딪혀보고 실험하면서 우리 사이의 적당함을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적당하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짜다 그러면 그 식구끼리 밥 먹는 건데 적당하다니까 이렇게 우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마주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적당함을 찾아가는 건데 이건 육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부분 저보고 자꾸 매뉴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원칙만 드리지 매뉴얼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는 6년을 쿠키를 구워 먹었어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못 썼어요. 왜냐면 걔에게는 쿠키가 다른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게 추상적인 기호로 내가 학습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엄마랑 밀가루로 만들면서 되게 신나고 맛있는 그냥 그런 굉장히 그 좋은 시간을 지냈던 그냥 그런 정서만 남아있는 거지 그 모양을 그대로 인식했다가 그거를 학교의 알림장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한테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적당함이란 중간이야.
너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알림장을 써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가갔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알림장은 쓰죠.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그 대부분에도 저희 아이가 못 속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학했던 210명 중에서 한글을 못된 2명이 속했어요. 근데 그런 걸 제가 만약에 그냥 제도 안에서 꼭꼭 사로잡혀 있었다면 저도 모르게 저희 아들에게 우리의 적당함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막 밀어붙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저와 저희 아이 사이의 적당함은 아닌 거죠. 근데 반면에 3살, 4살인데요. 한글 떼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막 간판 보면서 저건 뭐야? 이러고 비슷하게 그리고요. 심지어 어떤 유튜브를 보고 스스로 한글을 뗀 애가 있대요. 5살짜리가. 제 말은 우리가 안 부러워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그 부러움은 우리가 2세대, 3세대를 통과하면서 그 제도 안에서 만들어진 제도적 감정이죠. 오히려 1세대예요. 우리가 하필 노비인데요. 우리 아들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꾸 마당 쓸면서 저 방 안에서 천자문 외우고 있는, 지금 3년째 독서생을 붙였는데도 천자문을 못 되는 그 집 아들을 이렇게 건너를 보면서 천자문을 다 뗐다면 1세대 부모였으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전혀 와 부러워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야 어디 가서 너 천자문 안다고 얘기하지 마. 너 한문 안다고 얘기하지 마. 우리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는 근과 선안에 사로잡혀서 평가하고 평가받는데 그게 되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압도적으로 우리가 똑똑하다는 게 칭찬인 이유는 그 똑똑함으로 인간이 우리의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2세대와 3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사회거든요. 산업혁명 이전 사회. 1세대 때는요, 똑똑한 걸로 생존력을 보장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됐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고요. 엘리트들은 되니까. 심지어 그때는 뭐가 생존력이었죠? 힘. 다 말씀. 물리적 힘입니다. 이거 남녀를 여자 44 사이즈 하늘 이런 사람 데리고 와서 엄마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럴 수도 없었던 시대입니다만 모두 부모님들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예. 제가 밭일을 하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도대체 뭘 하겠니? 그러니까 그게 1세대거든요. 1세대의 생존력은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너무 빨리 겪다 보니까 저 같은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 틀면요, 막 천하장사 씨름대회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호동 MC는 너무 기발하게 힘이 생존력일 때를 이제 전술을 맛보다가 이게 끝물인 걸 파악하고 다음 세대를 잘 전환한 생존력 갑인 분인데 어쨌든 여전히 씨름하고 있었으면 큰일 났을 뻔한 거죠. 이 물리력이 힘이던 당시, 그러니까 그게 생존력이던 당시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는 이제 물리적인 기계가 다 하니까 그럼 사람은 뭐로 생존하나? 지식노동으로 생존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지식노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고지를 점령했고 그걸 봤던 사람들이 뒤늦게 달리면서 본인은 못했더라도 야 배워야 된단 말이야. 지식노동이 최고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많이 이제 닥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세대에 가속화된 이유는 인터넷과 정보혁명의 발달로 2세대까지는요, 한 번 지식을 습득하면요, 은퇴할 때까지 그냥 쭉 그거대로 사용해도 됐거든요. 교수직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배워온 거 있잖아요. 그럼 막 30년 된 노트도요, 심지어 졸다 적어가지고 스펠링 틀리게 적은 노트라도 학생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공부했어요. 왜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친구들 다 구글링 하기 때문에 교수가 뭐 얘기하다가 조금 뒤떨어진 얘기를 하면 곧바로 현장에서 교수님 그거 다음 버전 책 나왔는데요. 막 이런 것들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3세대 이후에 가능해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모든 전문직이 그냥 지식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시절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경쟁력은 더 치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라떼는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을 가겠다고 시험을 응시한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되게 서울의 센터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30%였어요. 그러니까 응시한 친구들. 모두가 간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물론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정점 찍었을 때는 막 85, 6, 7, 막 어느 특정한 학교는 막 90 이렇게까지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몰려가는 거지만 사실 지식 노동이에요. 그 기계가 하는 거 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레벨의 지식 노동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제한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데스크인데요. 이 자리는 모두가 지식노동 옛날에 한 30% 정도면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직업군들인데 거기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경로를 부모님들이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나는 엄마의 뒤를 이어서 이 미용실을 이어받을래 막 예를 들어 이러면 엄마가 막 화를 내시는 거죠. 내가 여기서 뼈 빠지게 일하는 이유가 뭔데? 네가 이걸 이어받겠다고 그러냐고. 예를 들어서 나는 아빠 중국집 그 요리 실력을 배워서 2대째 물론 이게 또 4세대 가면 조금 달랐습니다만 3대째 얘기예요. 나는 이 기술로 아빠 2대째 할래? 이러면 또 아버지 막 화내시는 거죠. 이게 3세대 때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별도로 모든 부모님들이 3세대적 금에 의해서 너는 무조건 상위 한 10% 안전하게는 3%에 올라가라. 모든 금전적 지원을 다 하겠다. 그때 나온 시가 기가 막힌 시가 나오는데요. 그 정점이었던 2007년에서 한 2015년 사이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학도 전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시민이 사회학자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제일 빨리 포착해요, 변화를. 나중에 사회학자들은 그걸 보고 거기다 대고서 네이밍을 하는 거죠. 규명을 하는 건데 2007년도에 나온 시일 거예요. 아빠는 왜? 라는 시가 나왔었어요. 2007년도라 다 모르시나 봐요. 그때 얘기여서. 그 시는 너무 3세대 아빠의 전형이었어요. 왜냐하면 3세대는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금과 선이 있었냐면요, 그 2세대의 전업주부군이 증가한 상태에서 3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니까 돈이 자꾸 필요하잖아요. 학원도 막 한두 개도 아니어야 되고 학원 수준에 따라서 우리 아이 성적이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어느 학원을 나온 아이한테 논술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누가 벌었냐면 아빠가 벌다 보니까 아빠한테 자꾸 벌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빠는 자꾸 벌려다 보니까 퇴근을 못하죠. 그러니까 아빠는 자꾸 벌고 엄마는 자꾸 공부시키는데 그 선과 금 사이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시인이 됐네요. 시를 쓰는데 2007년도에 시를 쓴 친구가 아빠는 왜? 라는 시를 썼어요. 되게 시가 짧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사랑해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시였어요. 그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거든요. 아빠들이 다 하셨죠. 너무 억울해서. 근데 거기 한 댓글이 가장 핵심을 찔렀는데, 아가야, 너에게 엄마와 냉장고와 강아지를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나란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아이는 아빠가 이 가정이라는 금과 선 안으로 들어올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의 성장 과정 중에 아빠는 주말에 가끔 집에 있는데 주로 자거나 리모컨 들고 있는 사람, 이 정도인 거지. 아빠에 대한 그 관계를 형성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고요. 반면에 엄마는 한때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전문화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 밥 먹기 전에 들어와라 했던 엄마가 이제는 전문화됐기 때문에, 왜냐면 업데이트 안 되면 뒤지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닥달하다 보니까 우리 한 3, 4년 전이죠 벌써. 아빠가 아내를 고발한 적이 있었죠. 사립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딸내미를 새벽 2시까지 안 재우고 계속 공부시켜서 아동학대로 자기 아내를 고발했어요. 처음엔 대화를 시도하다 안 되니까. 왜냐면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지 너무 뻔해요. 이쪽은 내 전문 영역이야. 건드리지 마. 금 넘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아빠는 할 수 없이 이제 형사고발을 해버리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 엄마도 처음부터 새벽 2시까지 안 재우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옆에 애가 새벽 만약에 1시까지 하면 나는 1시 반, 2시, 막 3시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막 닥달을 한 건데 저는 이 엄마들 이름을 3세대 엄마를 전문 엄마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제 괜찮아요. 우린 4세대니까 괜찮아요. 그걸로 그냥 막 뛰어다니세요. 제 옆에 와서 말 시켜도 되니까 그냥 두세요. 우리끼리. 근데 이 전문 엄마들은 엄마가 전문가인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업주부는 저 쭈뼛거렸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들은요 전문직을 가진 여성들 앞에 서면 왠지 좀 작아졌어요. 아, 저 여자 되게 멋있다. 나는 뭐지? 초라해. 혹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연령 불문하고 2세대예요. 근데 전문 엄마는 달라요. 프라이드가 확고하세요. 나도 니만큼 공부했어. 나도 나 혼자 달렸다면 너만큼 성취할 수 있었어. 다만 나는 결혼을 했고 육아에 올인하고 있을 따름이야. 이게 내 전문직이야. 나의 결과를 보여주마. 나의 한정판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마. 이렇게 되는 게 3세대 엄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3세대 엄마들은 프라이드가 정말 강해요. 그 전문적이고요. 이 학부모 회의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하는 것도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고 이 힘들이 막강하죠. 학교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다고 왔다 갔다 뛰는 엄마들은 이제 아웃 이렇게 돼요. 누군 뭐 할 줄 몰라서 둘 다 뛰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혼나요. 아웃하고 나가야 되고 아주 전문적으로 그거에 올인할 수 있는 엄마들인데 정말 프라이드가 강하시죠. 그래서 이 엄마들 이렇게 뭐 하시는 거 보면 이제 뭐 돼지 엄마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이미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엄마들의 이름을 기독교 버전으로 뭐라고 붙였냐 하면요 삼위일체맘 이름을 붙였어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대체해요. 내가 너를 낳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도 대체해요. 너는 오직 엄마를 통해서만 뭔가 할 수 있다. 예, 아이들 완전히 엄마의 아바타예요. 요 지점에서 하나 하고 갑시다. 세 번째, 성령님,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적으로 이 아이는요 개성을 만들 겨를이 없어요. 완전히 엄마의 아바타예요. 그냥 착하고 훌륭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딸이 된다는 건 엄마가 만들어놓은 금과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걸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엄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진짜 누구보다도 성실한데 진짜 누구보다도 똑똑한데 주체성이 없어요. 제가 전문 엄마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미처 모르시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안 하면 혹은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면 그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받은 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아닌 상황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는 2009년도였나 봐요. 이대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한번 너무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훨씬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그렇게 전문 엄마들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들이 왔죠. 물론 보통 요즘에는 이제 다들 끄덕이시지만 옛날 같은 그러니까 우리 시절에는 오죽하면 여자만 따로 그 수석을 뽑을 정도로 여자의 지능이 마치 모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반에서 그냥 상위권은 몽땅 여자죠.
예, 그렇답니다. 근데 그거는 여자의 지능이 높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의 금과 선이 교육적 금과 선이 남자아이들의 성향을 담아낼 수 없어요. 걔들은 폭발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금과 선의 교육제도로는 여자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제 시절에 여자들이 점수가 좀 낮았던 이유는 교육 기회를 안 줘서 그래요. 그때부터 줬었으면 우리가 또 높았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여학생들이 그렇게 워낙 성실한데 그런 여자들만 죄다 모아놨으니 얼마나 성실하겠어요. 제가 국제학부 친구들 논술 뽑을 때 그 학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영어 논술이 그 답안지들이. 그래서 1000개를 답을 갖춰서 채점을 하는데도 행복했어요. 왜냐면 뭐 너무 야 얘들 가르치면 얼마나 뿌듯할까. 얘들이 들어오면. 근데 그러다가 한 답안지가 너무나 훌륭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이제 지치면 읽으려고 다른 거 하다가. 근데 한참 하다가 너무나 비슷한 게 나온 거예요. 이게 되게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구조가. 그래도 이상해서 뽑았어요. 1000개 중에서 5개가 너무 비슷하게 뛰어난데 비슷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학기에 제가 하필 또 국제학부 이제 영어 필수 과목을 맡아서 기독교와 세계라는 필수 과목을 이제 영어 국제학부 친구들이 해서 그 친구들 이 에피소드를 얘기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개인 이메일을 보내는데 다 같은 학원 출신이더라고요. 5이. 그것도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게 훈련을 했는지 문제를 받자마자 사고 구조가 거의 비슷했던 거죠. 예, 근데도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냥 제가 75분 강의를 하면 숨도 안 쉬고요. 심지어 오른팔을 다 걷어요, 이만큼을. 그리고 악세사리 다 뺍니다. 그리고 45도로 틀어요. 그래서 쟤들 뭐하지? 막 이러고 보면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쓸 때. 예, 왜냐면 뭐 걸리면은 쟤보다 덜 쓰면 내가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 쓰는데 숨을 안 쉬어요, 애들이. 그래서 얘들아 잠깐. 그럼 이제 애들이 뭔가 중요한 거 알려주나 싶어서 저를 쳐다보고 자, 우리 한번 내 숨을 크게 들이마셔봅시다. 이러면 애들 눈빛이 벌써 짜증 하고 있어요.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그것도 안 통해요. 유머도 안 통해요. 그래서 너무 가여워서 중간고사 때 보니까 뭐 애들이 진짜 얼굴이 파래지면서 숨을 안 쉬면서 막 옆에 보면서 왜냐면 한 장 더 써야 되니까 종이 더 필요하면 달라고 서들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기말 때 제가 저는 이제 와서 나쁜 짓인 걸 아는데 정말 실수를 저지른 게 뭔가 하면 너무 불쌍해서 애들이 정말 마지막 문제는 쉬게 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숨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숨 좀 돌리고 살라고 하셨는데 쟤들 시험보다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문제로 유머를 담아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담아 기말이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냈어요. 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관식 3점짜리 문제입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 중에서 오늘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은 게 있다면 스스로 문제를 내고 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완전 누워서 꺼먹는 거죠. 저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눈빛을 봤을 때 막 웃으면 이제 2세대예요. 근데 눈빛이 벌써 흔들리면 3세대예요. 왜냐면 뭐 어쩌라는 거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3세대 부모님들도 3세대 아이들도 뭐에만 익숙한가 하면 오직 평가하는 사람의 금과 선대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하는 데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금과 선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문제를 내봐라 그러면 그거야말로 어려운 일이 또 없는 거죠. 그 문제 제가 채점하다가 정말 많이 웃었는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애들이요. 그 2대에도 그런 애들은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애들은 총점 3점짜리 문제 너무 웃겨요. 제목 문제 나에게 있어서 백소연 교수님이란 이게 문제예요. 뭐 더 러브? 뭐 이런 거 하트를.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애들이 4세대에 나중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저를 더 러브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변칙 상황. 이게 지금 처음 겪는 상황, 무슨 상황이지 싶은 상황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4세대에 이제 생산이 있는 건데, 놀랍게도요, 중반쯤 친구들은 뭐 그냥 적당히 문제 내고 답을 썼는데,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건 그때까지, 기말 직전까지 중간고사 점서도 그렇고 모든 과목 수행 능력이 탑 5였던 바로 그 논술 5개 잘 썼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고 뛰어났던 그 5명이 모두 다 백지로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때 당시 너무 이게 초적전이어서 3점을 날린다는 건 A그룹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B그룹으로. 그럼 제가 선물 줄에다가 망친 거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다 개인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차피 구제는 안 되는 거지만, 왜냐면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이유나 좀 알자 싶어서 했더니 5명의 이유가 다 똑같은 거예요. 물론 어딘까지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한마디로 그거예요. 다 줄여보면,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문제를 내게 될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결국은 5명의 공통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3세대의 금에 성실한 친구들한테는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역효과이고 평가를 오히려 부당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지고 다시는 그런 문제를 안 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4세대로 넘어왔는데, 이 4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요, 요즘에 그 유명하고 뜨는 그 세계적인 뭐 학자인 유발 하라리? 라는 분이 있어요. 몇 분만 끄떡이시는데 있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 번역본으로 그 사람의 뭐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 3권이 거의 이제 세트로 그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종합론자로서는 거의 이 시대에 되게 뛰어난 종합론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는 면에 있어서는, 깊이 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넓게 보는데, 그분조차도 워낙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고 소위 말하는 그분은 4세대라고 표현 안 했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대를 해서 제가 4라고 맞췄는데, 이 4세대의 변동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잘 지적하고 있는 학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그분도 불려 다니잖아요. 저랑 다른 레벨로. 근데 레벨로 하니까 3세대 저기 회개합니다. 예, 근데 그분이 구글에 가서 한 특강을 이 유튜브에 풀렸어요. 근데 거기서 오프닝에서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유치원도 안 간 2딸이 있습니다. 너무 사회가 바뀌어서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전망을 좀 해주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석학도 얘기하더라고요. We never know what's going on.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근데도 그 당당하게 모른다는 얘기를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모르지만 어떤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지는 압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안 다녀왔습니다만 요즘에 저희 아들과 같이 거의 군복무를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군대가 있는데 이제 5개월 남았거든요. 얘가 감성형 인간이다 보니까 이거 혼자 못 하잖아요. 요즘 휴대전화를 주잖아요. 여자친구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 5시가 두려워요. 여지없이 저 아들하고 뜨는 그 이제 그래 그랬구나 들어는 주는데, 뭐 엄마 오늘은 뭐 어쩌고 이제 조만간 빨리 그 역할을 누군가 맡아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다 알겠지만 뒤로 샜다가 군대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그 얘기하려고 그랬군요. 어디에 무슨 전투를 나가야 될지 알 때는 전략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뭐 평지를 뭐 100m 걸어서 그 다음에 산을 탈 거고 그 다음에 뭘 할 거고 이러면 그거에 필요한 준비물도 챙기고 뭐 다 하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디 가서 어떤 적군하고 싸워야 될지도 몰라. 하지만 싸워야 돼요. 이럴 때 만약 여러분들이 수장이시라면 뭐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잘 먹여서 푹 재울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뭐 어떤 일을 일단은 기초 체력을 좀 튼튼하게 만들고 그때 전우들 간에 그냥 끈끈하게 우리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라는 마음을 좀 돈독하게 하고 사기 진작시키고 잘 먹이고 푹 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정확히 지금 그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유발 하라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즉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연대해야 한다는 그런 관계적 연대에 대한 그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데이터만 가지고 데이터 안에서만 효율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직 이 땅에 도래하지 않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창발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가진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금과 선을 만들어주면서 제안할 때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내가 뭘 사기도 하고 선택하면서도 내가 마치 굉장히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정말 주체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막 정말 정리한 건 아닌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갔죠. 그러면 제가 이제 들으면서 막 아쉬웠죠. 저는 이게 10년 전부터 그렸던 저의 그림이 있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인간의 기본 능력, 주체성, 관계성, 창조성. 하고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막 아깝이 내가 영원히 됐어도 이러면서 그걸 봤었는데 이 이야기는요 결국 국내에서 보나 국외에서 보나 결국 전망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매뉴얼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필패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포로 공격해올 줄 알고 이쪽에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백병전이다. 그럼 당황할 수 있잖아. 오히려 포로 올 것이라는 걸 더 강력하게 믿고 그것만 수행했던 사람은요 오히려 이거 해체하고 갑자기 다르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기초체력 잘 쌓았던 사람이 백병전으로 오면 맞이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지금 3세대는 너무 심할 정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3세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치열한 곳에서는 그 3세대 교육에 우리 애는 그 3세대 교육의 끝판왕을 만들어 보겠다고 계속 오죽하면 임산부 미분적 분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세대가 오면 정말 대체되지 않을 지식은 단순한 도구적 지식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그거를 만드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겠구나. 대한민국도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몇 명쯤 있으면 될까요? 바로 그 얼마 안 되는 숫자에 우리 아이를 넣겠다고 모든 엄마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리얼리티를 얘기해드리면 대치동 엄마들 진짜 눈빛 살기 등등해지십니다. 진짜로. 넣거에 말겠어. 거의 그거죠. 거기에 넣겠어. 다행히 아이가 만약에 그런 엄마의 욕망을 잘 받을 수 있고 왜냐면 수학적 능력 이런 건 사실 그 하워드 가드너라는 그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자에 따르면요 인간은요 9가지 방면으로 똑똑할 수 있대요.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두 방면으로 똑똑한 거를 2세대, 3세대를 거치다 보니까 그걸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운동도 똑똑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 능력으로 보면 바보예요. 다만 2세대에서 살아서 바보 소리를 안 들었죠. 전 공이 날라와도요. 내가 어떻게 몸을 취하면 적을 잡을 수 있는지를 이 몸이 몰라요. 유일하게 잘하는 게 피구, 도망가는 거. 도망은 가야 돼. 못 잡아요. 어쨌든 저는 운동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 많은 9가지 능력 중에서 하워드 가드너가 제일 마지막 9번째 능력으로 얘기한 게 영적 능력이었거든요. 영성.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또라이 취급을 받을까봐
그 당시에, 왜냐면 그걸 저희가 발표했던 당시가 80년대인데 그야말로 2세대 피크일 때인데 그 얘기했다가 힘들까봐 얘기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은퇴할 때쯤 사실은 9번째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이야말로 앞으로 정말 필요한 똑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적 지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영적 지능이 소위 말하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예수님은 영적 지능 말레이신 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영적 지능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9가지 방면으로 아이들을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5살 때 천자문 뛰면 넌 진짜 똑똑한 거고 입학할 때까지도 한글 모르면 넌 진짜 바본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제 주변에도 너무 많습니다. 동생이 연년생 동생이 어깨너머로 배운 한자를 먼저 뛰는 바람에 평생을 아버지한테 이 바보야 소리를 듣고 자란 한 아이가 있어요. 이젠 아이도 아니죠. 그래서 아빠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평생을 집에서 그냥 집이 아니에요. 왜냐면 쉬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게 평가받는 공간이고. 또 그 아버지는 또 하필 약간 선지검도 하시고 엘리트신데도 그 사람들 보는, 왜냐면 저희 이제 먼 친척인데 저도 기억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살다가 이 친구가 결국은 그 쌓여있는 분노를 어쩔 줄 모르다 또 하필 이제 결혼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어른들 보시는 시각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잘 될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사실 그 친구는 잘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영역에서 이 친구의 지능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죠. 이 친구는 한자 같은 건 잘 모르는데요. 돈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놀라운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가 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쪽 전공을 안 했는데도 글로 갔어요. 근데 뭐 갑자기 뭐 소개해주세요 이러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이 친구가 건드리면 다 성공해요. 근데 하필 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 뭐라 그러죠? 안어? 명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한자 공부 막 잘하고 어쨌든 막 교수 되고 막 약간 이런 이제 2세대적인 마인드가 있으셔서 돈 잘 벌는 뭐 테헤란로에 있는 아들은 뭐 결혼도 실패하고 어쨌든 챔피언이에요. 근데 지난번 대선 때 그 후보를 서로 다르게 가졌기 때문에 깨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감정들이 그 일로 터진 거죠. 폭발해버린 거죠. 그게 벌써 5년 전인가요? 이후로 지금 5년 동안 서로 안 보고 살아요. 이제 각오는 평생 안 보겠대요. 장례식장도 안 간대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게 되게 된 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평가해왔던, 아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저보다 한 5살 아이들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정말 계속해서 평가했던 그 평가 때문에 상처받은 거거든요. 차라리 그분이 3세대 아버지셨으면 얘 되게 좋게 평가하셨을걸요. 예, 학과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학과를 갔지만 와 너가 또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해줬을 텐데 이 아빠는 또 하필 2세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너레이션이 그어놓은 제도나 금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마음대로 평가해 온 거예요. 근데 기쁘게도 이제 인류 역사상 뭐 최초로까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동안 이렇게 계속 피라미드형에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신분제 때는 왕 되는 게 최고고 그쵸? 어쨌든 무조건 꼭대기야. 근데 인류 역사상 바로 이런 시스템이 금이 이 역설인데요. 어떤 방향에서는 더 첨예하게 더 뾰족해지고 있고요. 역설적으로 그게 너무 뾰족해져서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10%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1%라니까 그것도 좀 해봐 막 이랬는데 0.1%가 나중에 학자들이 얘기해요. 2045년쯤 되면요. 그 안정적으로 내가 인간으로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능 어떤 지식의 차원에서 그런 지식을 가진 데스크를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은 0.00001%예요. 예, 그거 뭐 올려봐? 막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그 피라미드를
쫓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겠다.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겠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사는 다른 방식을 상상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10년 사이만 해도 제가 체감을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식의 비전을 말씀드리고 책을 쓰고 이렇게 다니고 한 지가 한 15년쯤 되는데 15년 전에는 다 이렇게 화살만 맞았는데 가끔 이제 정말 대안을 얘기하는 곳에서만 같이 서로 외로워요 막 이랬는데 요즘엔 점점 이게 확산되는 걸 느끼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깨어나셔서가 아니라 그게 현실로 자꾸 더 진지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향후 얘들이 할 몫은 뭔가 하면요. 금선 안에 색칠하기가 아니라요. 새로운 금과 선을 그려야 할 아이들이에요. 금과 선이 없이 못 살아요. 그게 제도라면. 인간은 제도를 만들고 살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될 아이들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그럼 얘들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상상해야 돼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해야 돼요.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해야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왜냐면 시간을 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원하신 게 좀 질문도 하고 응답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러길 원하신 건데 그래서 1시간 정도 강의하고 30분 정도 질의응답 이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을 보다 보니까 제가 벌써 그쵸? 예요? 다음 시간에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제 생각에는 요 정도에서 다음 시간으로 하고 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이제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를 좀 더 실천적인 4세대 부모 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글쎄 한 5분쯤 쉬시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갈등이나 고민들 이거 3세대 따라가기도 하고 힘든데 우리 아이랑 이런 고민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케바케로 우리는 이런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도 괜찮고요. 제가 이 계통의 오은영 박사는 아니지만 혹자는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달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그러죠. 이유는 뭔가 하면 그분은 심리학적이고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에 반면에 저는 약간 사회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장르가 달라서 왜냐면 둘 다 겸비하시길 바라시고 들어가면서 다음 한 5분 정도 기지개는 펴시고 좀 쉬시고 모여서 한 30분은 그렇게 질의응답 시간으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